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내 짝꿍 원표. 오늘은 행복한 고물상 저자이신 작가 이철환님의 내 짝꿍 원표를 들려드릴게요. 좋은 생각책, 2005년 11월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고물상보다 더 높은 산동네에 사는 내 짝꿍 원표.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 선생님은 짝꿍끼리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원표와 시험지를 바꿨다. 채점 결과 나는 100점을, 원표는 92점을 받았다.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내내 원표는 땅만 보고 걸으며 눈물을 찔끔거렸다. 나는 울고 있는 원표를 두고 집에 갈 수 없어 원표를 따라 산동네 언덕을 올라갔다. 원표네 집은 휘우뚱하게 기울어진 판자집이었다. 방문을 열자 얼굴이 창백한 여동생이 어두운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오빠, 배고프지? 라고 말하며 동생이 일어나자 밥상볼을 걷어냈다. 밥상에는 말라버린 총각김치만 달랑 놓여 있었다. 겨울인데도 원표네 방바닥은 얼음장 같았다.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어. 그래서 밖에 잘 못 나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헛헛한 배를 채웠다. 신문지로 바른 벽지 위에서 등불처럼 빛나는 원표의 우등상장을 몇 번이고 바라보았다. 막노동 일을 하던 원표 부모님과 아픈 동생에게 저 상장은 얼마나 큰 희망이었을까. 원표네 집에서 나온 나는 원표네 방을 향해 외쳤다. 원표야, 미안해. 실은 그날 짝꿍끼리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할 때 나는 원표가 쓴 정답 2개를 몰래 고쳐놓고 틀리게 채점했다. 원표가 100점을 받는 게 싫었던 것이다. 결국 원표는 나 때문에 우등상장을 받지 못했다. 식구들에게 튀밥 같은 웃음을 주고 싶었을 원표의 작은 소망을 춥고 어두운 원표네 방을 꽃등처럼 밝혀줄 등불 하나를 내가 훔쳐버린 셈이었다. 진실한 양심은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린다. 그 울림은 시간과 계절을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작은 죄책감일지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제목, 휘발유 값 대신 받은 것. 2024년 가을, 미국 중부 네브래스카 주의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이 지역을 오가는 트럭 운전사다. 일주일 내내 먼 길을 달리며 화물을 나르다 보면 지루하고 외로운 시간도 많지만 그날만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하루였다. 그날 오후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향하고 있을 때쯤 외곽에 있는 작은 주유소에 들렀다. 평소처럼 트럭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계산대로 향했다.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지갑을 뒤적이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죄송한데요. 제 카드가 계속 거절되네요. 휴대폰도 배터리가 없고 혹시 이 근처에
현금 지급기 기계가 있나요? 계산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고속도로 중간쯤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남자는 난감한 얼굴로 뒤돌아섰고 잠시 주차장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흘끗 보며 다시 트럭으로 향하려다가 왠지 발걸음을 멈췄다. 내 트럭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날이 있었지. 그래서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다. 얼마 정도 부족한가요? 한 15달러 정도요. 집까지 2시간 정도 거리인데 딱 그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말없이 지갑을 꺼내 20달러 지폐 한 장을 내밀었다. 그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더니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며 말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갚아야 할 건 돈보다 마음이에요. 나중에 누군가 당신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때 당신이 도와줘요. 그럼 충분합니다. 그렇게 나는 트럭을 몰고 길을 나섰고 그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그 일은 잊힐만도 했는데 몇 달 뒤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지역 방송국 뉴스에서 자원봉사 청년으로 인터뷰를 받고 있었다. 몇 달 전 낯선 트럭 운전사에게 받은 친절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 퇴근 후 도시락을 싸서 고속도로 쉼터를 돌고 있어요. 누구라도 그날의 나처럼 길에서 막막해하지 않길 바라며요. 화면 속 그의 옆에는 무료 음식과 친절이라는 글씨가 적힌 테이블이 있었다. 그걸 보며 나는 나도 모르게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잘 가고 있구나. 정말 잘하고 있어. 선행은 돌고 돌아 결국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 친절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우리의 작고 사소한 배려는 어쩌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2024년 10월 네브래스카 지역 방송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널리 퍼지며 현대판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실제 사례입니다. 제목 커피 한 잔의 반전. 2024년 봄 뉴욕 브루클린의 한 조용한 동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이 동네에서 작게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아침이면 익숙한 손님들이 찾아와 평소처럼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히 앉아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아침 조금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문을 열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회색빛 하늘 아래 낡은 벤치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그는 다소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깊고 차분했다. 나는 문을 열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후 그 남자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말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커피 한 잔만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순간 고민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요청이 가끔 있다. 어떤 사람은 진심이고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그런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말에는 어떤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넸다.
그는 조용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 순간 다른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그 손님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자선단체의 대표였다.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것이다. 자선단체 대표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남자를 바라보다가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혹시 전에 세인트 조셉 병원에서 자원봉사 하신 적 있으세요? 남자의 눈이 순간 커졌다. 네, 맞습니다. 그때 환자 돌보는 일도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자선단체 대표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당연하죠. 그때 당신이 저희 어머니를 얼마나 정성껏 보살펴 주셨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 덕분에 어머니가 마지막을 편하게 보내셨어요. 그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자선단체 대표는 내게 와서 말했다. 사장님, 이분에게 제가 한 달 동안 머물 숙소를 제공하고 저희 자선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남자에게 커피를 하나 더 건넸다. 이번에는 뜨거운 라떼였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한 가게 안에서 봄이 성큼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선의는 때로 아주 작고 조용한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선물로 돌아온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드는 순간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 때 세상은 다시 웃음을 되찾는다. 제목 잃어버린 바이올린. 2024년 겨울 시카고의 지하철역. 나는 퇴근길마다 늘 그 역을 지나곤 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빠르게 걷고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각자의 하루를 흘려보낸다. 그런 무심한 풍경 속에서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다. 어린 소녀 하나가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울고 있었다. 아직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벤치에 앉아 손에 꼭 쥔 케이스를 안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흘긋 보기만 할 뿐 누구도 다가가 말을 걸지는 않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아이 옆에 앉았다. 괜찮니? 어디 다친 건 아니지?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바이올린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케이스만이에요. 안에 바이올린이 없어요. 엄마가 선물로 사준 건데 버스 안에 두고 내린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즘 악기는 비싸고 그 나이에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을지 상상만으로도 짠했다. 나는 그 아이와 함께 근처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도왔다. 그리고 퇴근 후 내 소셜 네트워크에 사연을 올렸다. 아이의 이름은 에밀리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최근 병원 간병 일을 하며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분이었다. 그날 밤 내 게시글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순식간에 퍼졌다. 작은 바이올린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 아래에 사람들의 댓글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로부터 이틀 뒤 같은 노선의 버스 기사 한 명이 연락을 해왔다. 혹시 이 바이올린 맞나요?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더라고요. 그 바이올린은 먼지가 살짝 쌓였지만 멀쩡했다. 그리고 마침내 에밀리의 품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에밀리는 나를 찾아와 자그마한 손편지를 건넸다. 제 바이올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바이올린으로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꼭이요. 나는 그 글을 읽으며 무언가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지하철역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를 더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다. 어쩌면 또 다른 에밀리가 그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작은 손길 하나가 어린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자주 길을 잃지만 그때마다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이 새로운 방향을 밝혀준다. 우리가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것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이야기는 2024년 12월 시카고 커뮤니티 매체와 지역 라디오 방송에 소개되며 음악이 다시 돌아온 날이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실제 사연입니다. 제목 에코백 속의 편지. 2024년 여름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도심 마트에서 일어난 일이다. 나는 그 마트에서 일하는 평범한 계산원이다. 하루 수백 명의 손님을 상대하다 보면 얼굴도 이름도 가물가물한 일이 많지만 그날만큼은 아니었다. 그날 오후 햇빛이 쏟아지던 시각, 마트 안으로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약간 지쳐 보였고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다. 그녀는 필요한 생필품을 조용히 고르고는 내가 있는 계산대로 왔다. 장바구니에는 라면 2봉지, 바나나 1송이, 그리고 우유 1통이 전부였다. 계산을 마치고 나니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이 에코백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 전해주셨으면 해서요. 그녀가 건넨 에코백은 알록달록한 천으로 정성스레 바느질된 수공예 가방이었다. 안에는 작고 정갈한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날은 너무 바빠서 자세히 살펴볼 틈이 없었다. 하지만 마감 무렵 문득 그 에코백이 생각나서 꺼내보았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가방은 제 아들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천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고 늘 말했어요. 그 마음이 이 가방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힘든 하루를 견디고 있는 당신께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손님 중 한 명인 노숙인 청년에게 그 가방을 조심스레 건넸다.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그는 곧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누군가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든 거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카트를 밀고 와서 쓰레기를 줍고 마트 앞을 청소해주기 시작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했다. 저도 누군가의 친절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도 마음이 담기면
그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선물이 된다. 진심은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때로는 에코백 속 편지처럼 조용히 누군가의 마음을 안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된다. 이 이야기는 2024년 8월 샌프란시스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넥스트도어에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응원을 받은 실제 사연입니다.